밥을 먹고 나면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사 후 찾아오는 어지러움을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을 방치했던 제 지인 한 분이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식후 어지러움을 계속 무시하면 뇌로 가는 혈액이 만성적으로 부족해져서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사실을 일찍 알았다면 그분께도 미리 알려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남았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3명 중 1명이 식후 어지러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점심을 드시고 TV를 보다가 화면이 흐릿해지고다 일어서려는데 몸이 휘청거린 경험이 있으시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어려움을 겪어봤기에 그 답답함을 잘 압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돌아오고 그렇다고 증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 말이죠. 하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뇌세포가 서서히 손상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속에서는 대규모 혈액 이동이 일어납니다. 평소에 온몸으로 골고루 흐르던 혈액이 갑자기 위장 쪽으로 집중되는 거죠.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마을에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모든 집에 물이 골고루 가는데 어느 한 집에서 갑자기 대청소를 시작해서 물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집으로 가는 물을 줄여서라도 그쪽으로 보내야 하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혈액을 집중시키면 다른 장기로 가는 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뇌입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단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전체 산소와 에너지의 20%나 사용하는 고급 연료 소비 장기입니다. 그래서 혈액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즉각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혈액이 단 3분만 공급되지 않아도 뇌세포가 죽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식후 어지러움 정도로 뇌세포가 죽는 건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뇌세포가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화분에 물을 제때 주지 않으면 식물이 시들듯이 우리 뇌도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젊을 때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이런 혈액 분배를 정교하게 조절합니다. 자율신경계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작동하는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입니다. 자동차의 오토기어처럼 말이죠. 위장에 혈액을 보내면서도 뇌로 가는 양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오래된 온도 조절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듯이 우리 몸의 혈액 조절 시스템도 예전만큼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식사 후에 뇌로 가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고 우리는 어지러움이나 극심한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입니다. 심장은 중력을 거슬러서 머리까지 혈액을 보내야 하는데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파트로 치면 지하에 있는 물펌프가 10층까지 물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식사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 심장은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위장으로도 혈액을 보내야 하고 10층 꼭대기인 뇌로도 보내야 하니까 특히 아침 식사 후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 혈액이 끈적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혈액이 위장으로 쏠리면 뇌로 가는 혈액이 더욱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밥을 많이 먹고 바로 활동하시는 것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후 20분 황금시간 활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바로 누우면 게으르다고 생각하시죠? 특히 우리 세대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워도 참고 일을 하거나
억지로 산책을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식후 적절한 휴식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지러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식사 후 완전히 평평하게 눕는 것이 아니라 상체를 살짝 올린 상태로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소파에 기대 앉거나 침대에 쿠션을 등 뒤에 받치고 비스듬히 기대는 거죠. 각도는 15도에서 3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서 있을 때 심장은 중력을 거슬러 머리까지 혈액을 보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몸을 눕히면 심장과 머리가 비슷한 높이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훨씬 적은 힘으로도 뇌에 충분한 혈액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지하에서 10층까지 물을 올리던 펌프가 같은 층으로 옆으로만 물을 보내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충청도에 사시는 71세 김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시면서 밥 먹고 바로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식후 휴식을 취하기 시작한 후로는 오후 내내 맑은 정신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게으르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하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일의 능률이 올라갔다고 하시네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산 역류가 있으신 분들은 완전히 평평하게 누우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체를 조금 더 올려서 30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산이 올라오는 것을 막으면서도 뇌로 가는 혈류는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시면 좋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겨울에는 따뜻한 이불을 덮고 휴식을 취하세요. 체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해서 오히려 혈액순환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식사량 조절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그만큼 소화에 필요한 혈액도 많아집니다. 평소 드시던 양의 80% 정도로 줄이시고 대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은 더욱 가볍게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음식의 종류도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소화에 더 많은 혈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후 어지러움이 심하신 분들은 담백한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이나 찌개 같은 따뜻한 음식이 소화에 도움이 되고 찬 음식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앉는 자세 교정입니다. 평소 의자에 어떻게 앉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의자 끝에 살짝 걸터 앉거나 구부정하게 기대 앉습니다. 특히 TV 볼 때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자세가 혈액순환을 방해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구부정하게 앉으면 가슴이 압박되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 뇌로 가는 산소도 당연히 부족해지죠. 게다가 목이 앞으로 빠지는 거북목 자세가 되면 목 뒤쪽 혈관이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밀어넣고 등을 등받이에 대세요. 처음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 구부정하게 앉는 데 익숙하셨다면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으면 가슴이 펴지고 호흡이 깊어집니다.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원활해지는 거죠. 제가 아는 강원도에 사시는 69세 이 씨는 TV 볼 때마다 허리 뒤에 작은 쿠션을 대는 습관을 만드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오히려 구부정하게 앉는 것이 불편해지셨대요. 그리고 놀랍게도 평소 있던 목 통증과 두통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TV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파에 푹 파묻히듯 앉지 마시고 쿠션을 등 뒤에 대고 허리를 세우세요. 목도 너무 숙이지 마시고요. TV가 너무 낮다면 TV 높이를 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의자 높이도 중요합니다. 발이 바닥에 편안하게 닿아야 합니다. 의자가 너무 높으면 다리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너무 낮으면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말판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 자세 개선입니다. 대부분 팔을 몸 옆에 가지런히 놓고 주무시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가슴 주변 근육이 경직되고 흉곽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팔을 계속 아래로 내리고 자면 가슴이 더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잠잘 때 팔을 살짝 올려서 손을 가슴이나 배 위에 가볍게 올려놓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슴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호흡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팔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잠들기 전 10분 정도만 이 자세를 유지해 보세요. 점차 시간을 늘려가다 보면 적응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시도하신 분들 중에는 아침에 머리가 더 맑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베개 선택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을 꺾이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너무 낮은 베개는 머리로 피가 쏠려서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웠을 때 이마, 코, 턱이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매트리스도 너무 푹신한 것보다는 적당히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몸이 너무 깊이 파묻히면 혈액순환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특히 허리 부분이 적절히 받쳐지는 매트리스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팔을 너무 높이 올리거나 머리 위로 쭉 뻗으면 어깨가 아플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팔꿈치를 구부려서 손이 가슴 근처에 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호흡 연습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면 호흡이 얕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향이 심해지죠. 얕은 호흡은 산소 공급을 줄이고 뇌로 가는 산소도 부족하게 만듭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5분씩 깊은 호흡 연습을 해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우신 후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올려놓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때 가슴은 크게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들이쉴 때는 넷을 세고 잠시 숨을 멈췄다가 내쉴 때는 6을 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더 편안해집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슴으로만 호흡하는 데 익숙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복식호흡을 하면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고 자율신경계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전라도에 사시는 70세 박 씨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호흡 연습을 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엔 1분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10분 이상도 거뜬하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흡 연습을 시작한 후로 만성 피로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시네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혈액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잘 안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껴서 수분 부족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 레몬을 조금 넣거나 꿀을 타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레몬의 비타민C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꿀은 에너지 보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커피나 차는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릴 수 있거든요. 특히 식사 직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차 같은 곡물차를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만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줄이세요. 밤에 화장실 가느라 수면을 방해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섯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무작정 많이 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특히 식후 어지러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운동 강도와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 시간은 식사 1시간 후입니다.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혈당이 안정된 시점이죠. 이때 가벼운 산책을 20분에서 30분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빨리 걷거나 오르막길을 오르기보다는 평지를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습니다. 발목 돌리기, 다리 들었다 내리기, 팔 천천히 돌리기 등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영이나 수중 운동도 좋은 선택입니다. 물속에서는 부력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덜 가고 수압이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다만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시고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에서 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자전거 타기도 추천합니다. 날씨에 관계없이 할 수 있고 강도 조절이 쉽거든요. 처음에는 5분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TV를 보면서 할 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20분씩 가볍게 운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두뇌 활동 유지입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젊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두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인지 기능을 더 오래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두뇌 활동이라고 해서 꼭 어려운 공부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신문 읽기, 책 읽기, 화투나 고스톱 같은 게임도 좋은 두뇌 활동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두뇌 게임도 많죠. 특히 일기 쓰기를 권합니다. 매일 짧게라도 오늘 있었던 일을 적어보세요.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억력도 단련되고
두뇌도 활성화됩니다. 손글씨로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뇌를 자극하거든요. 예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만 알아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노래교실, 댄스교실, 컴퓨터 교육 등이 모두 좋은 두뇌 활동입니다. 중요한 건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것보다 재미있게 즐기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퍼즐이나 십자말 풀이도 좋은 두뇌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세요.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8번째는 사회활동 유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감이 생기기 쉽고 이는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또래분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위로도 받을 수 있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로 멀리 있는 자녀나 손주들과 대화 나누는 것도 좋은 사회활동입니다. 자원봉사활동도 추천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사회활동도 하게 되거든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등산 모임, 독서 모임, 요리 모임 등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을 찾아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대화도 즐겁고 새로운 자극도 받을 수 있습니다. 9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를 교란시켜 식후 어지러움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도 좋은 명상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이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느린 템포의 편안한 음악은 심장박동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웃음도 좋은 약입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웃으면 엔돌핀이 분비되고 혈관이 이완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10번째는 정기적인 건강 체크입니다. 식후 어지러움이 지속되면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세요. 빈혈 검사도 중요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어지러움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일부 혈압약이나 이뇨제는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의 용량이나 복용 시간을 조절하면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실제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8세 박 씨는 퇴직 후 집에만 계시다 보니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식후 어지러움도 심해지셨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셨습니다. 먼저 식사 후 20분간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쉬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 복식호흡을 5분씩 하시고 오후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을 일과로 만드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어지러움이 많이 줄어들었고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부산에 사시는 72세 여성분입니다. 평생 부지런하게 사셨는데 최근 들어 밥만 먹으면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녀분들이 걱정해서 병원에도 여러 번 모시고 갔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분도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셨습니다. 한 번에 먹는 양을 줄이고 하루 5끼로 나누어 드시기 시작했고 의자에 앉을 때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에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쯤 지나니 예전의 활력을 많이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5세 최 씨는 식후 어지러움 때문에 외출도 꺼리시고 거의 집에만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녀가 알려준 호흡법을 매일 실천하시고 식사 후 휴식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오전에 시장도 가시고 친구들과 차도 마시러 다니신다고 하네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신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증상을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지러움이 점점 심해지거나 자주 발생하는 경우, 특히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과 함께 구토가 있거나 걸을 때 균형 잡기 어려운 경우는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어지러움과 함께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증상은 심장 문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빨리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경우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므로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의식을 잃거나 쓰러진 경험이 있는 경우도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단순한 어지러움을 넘어서 의식을 잃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고 난 후에 어지러움이 시작된 경우도 의사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 등 일부 약물은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약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확인해주면서 하다 보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거든요. 자녀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밥 먹고 좀 누워 계신다고 게으르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식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부모님의 건강을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더 즐겁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이 함께 공원을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식사량이나 물 섭취량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어지고 갈증도 잘 못 느끼게 되거든요. 물병에 시간을 적어두고 그 시간에 마시도록 알람을 맞춰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건강한 간식을 준비해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견과류나 과일 같은 것들이 한 번에 많이 드시지 않도록 소량씩 포장해서 드리면 더 좋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자주 물어봐 주시고 필요하다면 병원에도 함께 가주세요. 병원에 가실 때는 증상을 미리 메모해 가시면 의사 선생님께 설명하기 편합니다. 계절별 주의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에는 일교차가 크니 아침 저녁으로 체온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관을 수축시켜 어지러움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탈수에 특히 주의하세요.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액이 더 끈적해집니다. 시원한 물을 자주 마시되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세요.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가을에는 건조한 날씨 때문에 수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겨울에는 실내외 온도차가 크니 외출 시 특히 조심하세요.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서 어지러움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목도리나 모자를 착용해서 체온을 유지하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마무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어떠신가요? 특별히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은 없었을 겁니다. 식후 20분 휴식, 바른 자세, 적절한 운동과 수분 섭취, 두뇌 활동과 사회 활동 유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면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소파에 쿠션을 받치고 20분간 편안히 쉬어보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5분간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하루 20분의 휴식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와 적절한 운동이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두뇌 활동과 사회 활동이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편함을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적절히 관리하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식후 어지러움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뇌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관리를 시작하세요.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방법들이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3주는 꾸준히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처음 일주일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2주째부터는 조금씩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작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이 모든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족과 사회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합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함께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맑은 정신으로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